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함께합니다. 빈정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지인들을 만나거나 각종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술도 한 잔씩 하게 되고요. 뭐 대부분 그럴 때마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이제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리운전 기사가 과연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자일까요? 이를 다투는 소송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근로자냐 아니냐, 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부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처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가요? 네, 우선 그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 노동조합이죠. 노조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노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 노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별 노조, 이를테면 특정한 회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노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금속 노조와 같이 이 소속 회사와 관련 없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구성되는 산업별 노조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해부터 이 대리운전 기사들을 중심으로 산별 노조의 하나인 대리운전 산업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에 이 대리운전 노조에서 대구와 서울에 이어서 이 부산시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고요. 예. 부산시는 검토 끝에 노조 설립을 허락하는 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대리운전 노조에서는 대리운전 업체 3곳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업체 측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이지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측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군요. 근데 이전에도 사실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개인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네. 이 대리운전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콜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요. 네.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거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대리운전 기사들은 통상적으로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대리운전 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한 건당 일정한 수수료 및 콜 프로그램의 사용료 등을 사측 등에 지불한 후에 나머지 금원을 자신이 취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3년 10월에 본건과 유사하게 대리기사들이 모여서 노조 설립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을 했는데요. 예. 당시에는 이 부산시에서 이를 즉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들이 법원에 받아달라,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네. 당시에 나온 판결들을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점들, 기사들이 여러 개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한 건당 그 사용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본인이 가진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네. 대리회사가 대리기사들에 대해서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3년에는 이랬습니다. 지금 사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사측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앞서 소개해드렸던 2013년 10월에 판시된 판결문과 유사한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이들은 대부분 출퇴근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예. 또 한 회사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 등록을 해놓고 근무를 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 이들에 대해서 특정 회사와의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측의 입장이고 근데 또 반면 대리운전 기사들은 그러니까 수신을 회사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종속관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조 측에서는 이제 온라인망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는다. 원고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으면은 이들은 어떤 대리 건수를 수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 종속 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들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맞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의 설립이라든지 이 노조 활동이 모두 적법하다. 이런 취지고요. 뭐 사실 아직 정확하게 노조 측의 주장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요. 일단 과거와 달리 이 부산시에서 노조 설립을 허가했다는 점이라든가 네. 또 사측 주장과 달리 대리기사들의 경우는 최소한 출근 시간의 통제는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본소송과 동시에 네. 이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원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예. 이것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즉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요. 예. 이런 점들을 보면은 법원에서도 사용 종속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쟁점은 이거네요. 종속 관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동법상 이 근로자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의 핵심이 바로 이 사용 종속 관계, 즉 근무를 함에 있어서 회사 측으로부터 실제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에서 양측에 대해서 피고들이 실제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어떤 지휘 감독을 받는지 상세한 증거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양측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관련 판례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해부터 대법원이 이 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좀 넓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특수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냐 아니냐 이 다투는 소송이 좀 계속 이어져 왔는데 판례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방금 그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예. 또 보험 설계사라든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네. 택배 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9개 직종의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 산재보험법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합니다. 현재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이나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노동시간의 규제라든지 휴가나 휴게 시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9개 직종의 경우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는데요. 노조 설립이나 단체 교섭 요구, 쟁의행위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의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들 중에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는요. 예. 대법원에서 뭐 좀 한 10년 전부터 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향후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법적으로 보호를 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서 아마 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변호사님 혹시 전망 한번 해보신다면?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계약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이들의 구체적인 근로 형태, 즉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휘 감독과 같은 통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양측의 공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초로 부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라서 주목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살펴보죠. 지난주에 좀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개 2마리가 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이 남성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이 견주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은 6천만 원을 물어주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일단 좀 자세하게 사건 개요를 짚어볼까요? 네,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 강서구 녹산동의 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이모 씨에게 갑자기 목줄이 풀린 상태의 대형견 2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를 피하려던 이 씨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는데요. 네. 이게 전치 8주가 나왔고요. 네. 결국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씨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씨가 이 대형견을 소유하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개의 주인이 회사였군요. 네. 이 판결의 요지는 어땠나요? 1, 2심 판결을 요약해 보면요. 예. 일단 재판부는 이 대형견 주인인 회사에게 70%의 책임을 물었고 나머지 30%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씨의 월 수입이 약 460만 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예. 소위 말하는 가동연한, 즉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60세로 보았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1심에서는 3,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에 이 씨는 액수가 적다고 항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는 약 2,300만 원이 늘어난 6,111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보다 금액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이 코너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대법원에서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 2심에서는 이러한 바뀐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5년 정도 더 일을 해서 그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아서 손해배상액이 약 2,300만 원 늘어난 6,111만 원이 된 것입니다. 네네.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6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은 법원에서 어떻게 측정을 한 거죠? 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을 이렇게 산정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이 직장이던 이 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4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씨는 이 무릎장애 판정을 받는 바람에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 씨의 월급을 기준으로 60세까지 일한다고 보고 이에 입원 기간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더니 예. 약 4,718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주 책임을 약 70% 정도로 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4,718만 원의 70%를 산정을 했더니 약 3,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서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 1심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가동연한 연장 판결로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즉 5년을 더 일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추가된 금액이 약 2,300만 원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대략 6,100만 원 정도가 된 것이죠. 항소심에서는. 예, 그랬군요. 이게 저희 시간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이 육체노동 정년,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 손해배상액이 1심에서 2심으로 이렇게 확 올랐거든요. 이 증액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건과 같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네. 이렇게 바뀐 대법원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룬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 이 판결에서도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올려서 적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적용되는 직업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판결을 보면요. 이 미용사의 가동연한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미용사로 일하던 정모 씨는 이제 의사 박모 씨로부터 투보, 사각, 턱 절제술 등을 받았습니다. 성형수술인 그렇죠. 거죠? 성형수술을 받은 거죠. 예. 수술 후에 근데 감각 저하 장애를 입게 되자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면서 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사부에서는 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당시 재판부는 박 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의사 측의 주장입니다. 예.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고 판시를 하면서요. 미용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서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연장된 가동연한이 적용이 돼서 피해를 좀 더 많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판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조금씩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직종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직종에도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